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이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전 SNS에 트라우마를 언급했던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 참석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당 내에서도 왜 이를 키우냐며 싸늘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를 은퇴한 조진웅이 배우 활동 시작 이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 취재진을 장발장을 괴롭힌 자베르에 비유하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횡령에 이어서 가정집 시술 등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박나래 씨에 대해 의사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박 씨에게 주사를 놓은 이른바 주사 이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경우 모든 의료 행위는 불법인 만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러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외국어 영화상과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영화상 2개 부문에 배우 이병헌도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이 라이브 첫 코너는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라이브 플러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직 통일교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재판에서 이 윤모 본부장이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국민의힘만 수사를 하고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왜 비슷한 상황인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특검법은요, 관련 수사 도중에 인지를 하게 된 그런 의혹도 수사를 할 수 있게 규정이 엄연히 돼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논란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편파 수사다, 그리고 선택적인 수사다라면서 민중기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입니다.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 특검의 행태였습니다.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금품 비리와 관련된 진술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홍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마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이미 성립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도 갖고 전달한 사람도 갖고 전달한 배경도 다 갖고, 그런데 받은 쪽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성역처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3특검, 3개의 특검 가운데 특히 김건희 특검은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알려졌던 의혹 외에 별건 수사를 여러 개 착수했었죠. 그래서 이 별건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뭐 이런 것들. 이 내용들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에도 넘겼죠. 자, 무엇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것도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관련 의혹은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특검의 해명. 과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종교재단 자체를 해산 명령할 수 있을지 내용을 검토해봐라.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를 한번 찾아봐라,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체가 통일교 측을 입막음하려는 그런 경고가 아니었냐, 이런 또 의심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종교단체 해산에 관련된 이 내용을 오늘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죠.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고요.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원칙은 이겁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이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을 시켜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통일교를 입막음하려는 그런 압박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입장은 변함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시점이 대단히 공교롭습니다. 바로 내일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 통일교의 윤모 전 세계본부장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수사 보고서에만 기록해놓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 진술 조서에도 기록해놓지 않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각종 금품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소상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느냐라고 언급한 것은 마치 이 윤모 전 본부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발설하지 말라는 압력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교가 무슨 살아있는 사람을 어머니로 섬긴다든가 그런 교리에는 일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다뤄야 될 국정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 시점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특히나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4개월 동안이나 묵혀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원칙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지금 끝나가는 시기에 별건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똑같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통일교 해산을 얘기하는 게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모양새가. 글쎄요.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전 의지가 더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 뭐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라고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증언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단순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정부를 향해서도 했다? 그럼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정교분리를 만약에 원칙을 어겼다면 이거 해산 빨리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아까 법제처장에게 검토했어요라고 물어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당 내일 뭐 최후 발언이 있다고 해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갑자기 윤 전 본부장이 정말 해산시키는 거 아닌가? 그럼 내일 말을 바꿔버릴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특검에 이미 진술한 게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을 뒤집게 되면은 지금까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고 오히려 본인의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이 압박을 느낄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자 민주당이든 뭐든 정말 정교분리의 원칙을 통일교가
묵었다면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라. 네. 그리고 특검 뒤에 특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정치권의 인사들도 통일교로부터 부당한 돈이나 금품 수수했으면 그 심판 받아야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한 의혹도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들여다봐야죠. 네. 대통령도 그런 취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특검 얘기를 해보면 네. 특검이 지금 비판받는 부분은 저는 이 별건을 왜 진행하지 않았냐로 비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시기 왜 그때 이첩하지 않았냐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에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근데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본인들이 수사를 뭐 물리적, 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저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네. 그럼 그때 바로 이첩했어야죠. 그때 이첩하지 않은 거는 전 특검이 매우 잘못한 거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이거를 왜 수사 안 했냐라는 비판에서는 특검의 판단을 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통일교 측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요, 결국 수사를 통해 규명이 되어야만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전직 통일교 간부의 녹취록에는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도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이 여럿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특검은 윤모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여러 명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VIP 선물이라고 적힌 리스트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통일교 측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경우 뭐 보험 든다고 그러나요? 속칭? 하여튼 정치권에 양쪽 모두 접촉하기 위해서 나섰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으면 특검에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지금 그게 문제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가 진행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또 특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경찰,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우리나라에서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밝혀낸 사례가 있습니까? 뭐 경찰을 탓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특검도 하기 힘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경찰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가 그 위에 있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경찰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리가 제대로 수사될 것이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앞서 저희가 봤던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VIP 선물 리스트, 이것은 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통일교의 로비 의혹도 수사할 수 있었는지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검법 2조 3항 2호에 보면은요, 그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2조 3항에서 쭉 열거를 하면서 2호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그런데 방금 저희가 본 통일교의 그 VIP 선물 리스트는 바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네. 4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고 이걸 방치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방치된 범죄 혐의 중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어서 특가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직무유기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네. 진정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라는 진술이 불거지고 난 직후까지만 해도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들으셨지만 대통령도 역시 이건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라는 전제로 보면 민주당도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말을 아끼면서 화살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오늘 언급은 아예 없었을까요? 네, 오늘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정책의총이어서 법안들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고요. 정치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겠습니다. 연호 술파티 의혹이 결국 실제 회유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 송금 사건 전체가 다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단호합니다. 정치검찰의 일탈은 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윤모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서 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을 다 했다는 겁니다. 지난 8월에 이미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검에서.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당시에 벌써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거 민주당 쪽도 판이 커지는데?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은 언제입니까? 바로 권성동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굉장히 권성동 의원이 궁지에 몰리던 그 시기거든요. 바로 이때 여당에 대한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 수사든 아니면 지금의 특검이든 그게 불가하다면 이제 2차 특검 준비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거기서 좀 명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다 들여다보는 건 어때요? 저는 글쎄 이 특검이 필요하다면 다른 특검을 만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룰지에 대한 특검을 논의는 또 만들어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 드러난 걸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3개 다 특검, 지금 가동되고 있었던 3개의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범죄와 관련 특검들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 통일교와 관련된 뭐 리스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으로 갈 것인지 2차 종합특검에서 이것도 별건으로 다루도록 할 것인지 이건 뭐 여야 논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통일교의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전 특검의 필요성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검은 이 집권 여당을 향하는 수사나 의혹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2차 종합특검을 아마 바라보는 저희 당의 관점과 아마 국민의힘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자체를 아마 부인하고자 할 겁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와 관련된 이 민주당 수사를 넣자고 하면은 또 이걸 받을 것인가? 이거는 뭐 또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이 그런 조건을 내밀면 또 안 받기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마 이 여야의 그 원내 지도부가 아마 합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협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여야 지도부 합의가 될까요? 근데 어찌됐든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대전제여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요, 지난 8월 17일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소를 하고 나면 일단 검사는 구속된 피고인을 불러다 조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시점이 8월 17일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하겠죠. 4개월 가까이 사건을 그냥 묵혀놓은 겁니다. 선택적 수사는요, 선택적 은폐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 이름이 누구라는 설들이 파다하게 돌아다닙니다. 당사자들이 그 정보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부터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특검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김병길 원내대표의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정치검찰의 일탈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든 중대범죄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지금 통일교 관련 논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민주당이 그동안 야심차게 밀어붙여 왔었는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요, 내부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에는 일단 중지됐습니다. 속도 조절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지만 강경파들은 또 여전히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고요. 전문가들의 그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런 소지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위헌 시비가 있죠.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이미 언론이 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많고 유감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쫄았냐? 이게 지금 강경파들의 목소리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야기였죠.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빨리
연내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됐어요. 위헌이 아니면 아닌 거지 위헌 소지가 최소한은 또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의 얘기요. 위헌 소지와 위헌 시비는 다른 겁니까? 하나는 위헌이고 하나는 위헌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위헌 자체 논란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주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은 그러니까 위헌 논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시비거리도 아닌데 왜 자꾸 시비를 거냐라는 네. 그 개인적 입장을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 이외에도 대통령실에서도 최근에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원칙적인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 위헌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역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이 위헌 소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원칙적인 그 동의에도 이걸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네. 의견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워낙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뭐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도 뭐 그런 법률 소지, 그 법률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견이 있다는 거는 완벽하게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법률을 좀 개정하든지 보완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말끔히 떨어낼 수 있는 것인지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동이 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거는 입법부 국회 쪽에서 특히 여당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 보장된 이 삼권 분립에 의하면 이와는 완전히 별도로 독립적이어야 하는 사법부, 어떻게 보면 당사자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당하는 곳이 바로 또 사법부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이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법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과연 사법부에서는 어떤 논의와 또 의견이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첫 코너로 라이브 플러스 살펴봤고요. 이제 정치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라이브입니다.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낸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지는 않는 것에 영남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지금 시끄럽죠. 사과 왜 안 하냐고. 개별적인 사과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죠. 주호영 의원이 과거에 한때 친윤이었죠. 자,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을 끊자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것도요, 그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말입니다.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의향은 계엄 아주 잘못됐고 탄핵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누차 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자리는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서 자제하고 있었을 뿐이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 생각은 분명합니다.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하다가 탄핵이 되었고 제가 같이 일하던 대통령에 대해서 폭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계엄도 마찬가지이고.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그리고 또 윤 어게인 냄새나는 방법은 맞지 않다. 이런 발언까지 한 겁니다. 누가? 바로 주호영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호영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윤으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특히 주호영 의원의 경우 대구 지역에서 최다선 의원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언가라는 해석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중도층을 잡겠다. 또 이 확장. 이런 거를 염두한 건가요? 일단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 자체로 옳기 때문이죠. 어떤 정치공학적인 계산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중시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런 말씀을 조금 더 일찍 해주셨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 뭐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듯이 네.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6선, 조경태 의원이 6선 이렇게 당내의 두 6선 최다선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계엄은 사과해야 될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네. 하는데 입장이 일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올바른 입장으로 사과드리고 나아가서 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움직임과는 단호히 절연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론조사 그래프 하나 보시면요. 지금 어제 나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전주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당 내부에서 이 사과 메시지를 연달아 낸 그런 움직임이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요. 다만 대구 경북에서는 전주 대비 또 3.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최다선 의원의 이 발언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 이른바 훈시기형 현지 누나 논란으로 두문불출했던 인물이죠. 이 문자 메시지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문진석 의원. 어제요. 민주당 의원총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과를 했습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당에 누를 끼쳐서 송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왜 전해졌냐 하면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사과의 대상이 의원들일까요? 일단 그러면서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안 하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문진석 수석께서 오늘 오셔서 그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셨고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 지도부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김병기 원대께서는 본인에게 좀 위임해달라 본인이 고민을 하고 수기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그 원내대표께서는 그 문진석 수석이 그동안 그 이번에 예산안도 처음 5년 만에 기간 안에 처리도 했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그 문진석 수석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김남국 비서관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니 내란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더 대통령실이 더 투명해야지만은 그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어제 의원총회에서 문진석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과를 문진석 의원이 직접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김현정 대변인이 한 겁니다. 전달을 한 겁니다. 문진석 의원의 논란, 이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의 출발점인데 의원들한테만 사과한 게 좀 의아해요. 사과의 대상이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본인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안 하고 지도부에 거취를 넘긴 부분입니다.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수구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문진석 의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놔둔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문진석 의원은 이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인가 3일 지나서 SNS에다가 3줄 짧게 사과 남긴 거 빼곤 아무것도 징계를 받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심지어 윤리감찰단의 자체 조사조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체 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뭘 밝힐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자기 상관인 비서실장을 감찰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결국 민주당 전체가 이런 민간단체의 회장직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인사와는 번지수가 맞지도 않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김남국 비서관은 거기에 부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문진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맞아 잘 살펴줘라고 정확하게 맞장
맞장구를 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여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 인사에 관해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실은 번지수가 맞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수록 국민들께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말 실세 중에 실세가 맞구나, 언터처블이구나, 좌지우지 현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훈시기영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 논란, 과연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공식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죠. 나는 유탄을 맞은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누나 동생하는 사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걸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빼고 강훈식 비서실장, 본인이 자체 감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 결론 냈습니다. 빠집니다. 문진석 의원, 지금 SNS에 사과 세 줄 남기고 거취는 지도부에 일임했습니다. 근데 지도부는 아직까지 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놔두고 있죠. 또 빠집니다. 김남국 소통비서관이 사직한 게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김남국이다. 그런데요, 글쎄요, 과연 김남국 비서관이 피해자일까? 오늘 오전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사과해야 될 대상은 국민들이죠. 두문불출하다가 SNS 몇 글자 끄적끄적이더니만 정책위총 나가가지고 의원들한테 죄송하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김남국 의원 총대 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사퇴가 있고 나서 곧바로 도는 지라시가 안산시장 출마한다, 뭐 이런 댓글까지 돌아요. 내가 총대 메고 나가줘야 김현지 씨도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 정권에 해가 안 된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일제히 입을 닫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냐? 도대체 얼마나 좋은 놈하기에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말을 아끼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비선실세이며 국정농단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진석 의원의 경우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SNS에 생일 케이크 사진을 올리면서 급에 맞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 그리고 나는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본인 심경을 길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2차 가해로 의심받는 발언들을 연이어 했었죠. 그런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침묵 일관이었습니다. 아직 정해졌습니다. SNS 올리신 거. 신경의 변화라기보다 구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사실은 지금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또 여성단체, 건전한 상식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사위를 지금 개편하는 상황이고, 정청래 대표도 당선 지지층을 보고 하다가 코너에 좀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구도상 장경태 의원이 결단을 하는 것이 저는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침묵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 건가요? 장경태 의원이 뭐 예를 들어 당이라든가 뭐 이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성추행의 불명예를 안고 지방선거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일단 장경태 의원의 내심을 알기는 어렵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런 태도 변화가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의 본심이 어떠한 것인지는 뭐 생일 케이크 사진을 SNS에 올린다든가 뭐 사람을 가려 만나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태도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러한 태도 변화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당내 역학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압력이 작용해서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거나 또는 현재 수사나 조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장외에서 반복할 경우 아주 나쁜 형태의 2차 가해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본인에게 나중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어떤 조언이나 판단을 얻게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방패막이로 이용해서 본인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좀 분명하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 라이브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사건 라이브입니다. 배우 조진웅의 이 소년범 전력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죠. 하지만 파장은 가라앉기는커녕 사회 전반으로 심지어는 뭐 정치권 논란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가 폭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진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력 행사를 당했다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폭행이 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요. 미성년자 시절에 있었던 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고요. 본인이 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은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년 시절의 이유로 해서 은퇴하는 것이 적절하냐,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폭로는 소년 시절과 상관없는 어른이 돼서 배우 활동을 하면서의 폭로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2014년도에 한 영화 감독이 이유 없이 조진웅 씨에게 차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폭로가 이어졌고요. 또 과거에 회식 현장에서 한 신인 배우가 조진웅 씨가 신인 배우에게 노래를 시켰는데 그 노래를 모른다, 죄송하다고 하자 얼음을 던졌다는 좀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우도 수년 전에 다른 배우의 뺨을 때리고 기합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폭로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정도가 또 좀 과하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글쎄요. 이게 시기가 명확치가 않은 것도 있고 물론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할 겁니다. 이걸 만약에 고발을 하거나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 이거 처벌이 가능한 행위들인가요? 일단 행위 양태를 보면 폭행 같은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또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학폭 미투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폭력죄, 이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이런 걸 목격한 것이다라는 진술만 있다면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진웅 씨와 관련된 논란이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또
방향이 전환이 된 게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조진웅 씨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한마디로 소년법을 어겼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조진웅 씨를 장발장에 비유하고요. 이 조진웅 씨를 보도한, 이 과거 이력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장발장을 끝까지 추격하며 괴롭혔던 인물이죠. 자베르의 비유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비유는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비유는 뭐 주관적으로 본인이 한 거니까. 법적으로 소년법을 어긴 게 맞습니까? 이 소년법 70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소년 보호 사건의 특성상 소년원에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 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소년 보호 사건은 굉장히 좀 그 기밀성, 더 이상 이 오픈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다른 목적 외에는 조회해서는 안 되고 이 조회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이 70조를 근거로 해서 최초에 이것이 소년범으로서 처벌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공개되었는가 무리하게 조회를 했다거나 불법적으로 이 정보를 획득한 거 아니냐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다른 제보자들의 제보에서 이런 최초 의혹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명확한 그 취재원, 이 취재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면 이걸 최초에 보도한 사람에게 이 소년범 70조 위반을 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분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건 뭐 정치권의 이야기로 치부하더라도요.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조진웅 씨는 소년범들의 희망이었는데 그 날개를 꺾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소년 보호 처벌을 내리는 건 처벌보다는 교화의 방점이 있는 것 네,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만약 청소년기에 전과가 남게 되면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도 충분히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고 성공하는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다만 연예인,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측면이라는 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조진웅 씨가 소년범들의 희망이었고 그 날개가 꺾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팩트가 하나가 빠졌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또는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잣대를 복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나래 씨가 결국엔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사과를 다 했다,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와 화해를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SNS를 통해서 박나래 씨가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과는 사과고 개인적인 감정을 푼 건 푼 거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 지금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해서 가정집에 불러서 따로 의료 행위를 받았던 부분. 이게요, 국내 의사 면허를 가진 인물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왕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이었죠. 자,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이 해당 주사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사면허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가 어떠한 경로로 구입되어서 어떻게 한자의 위해가 강해질지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자, 이른바 주사 이모의 의료 행위, 지금 의사협회 얘기에 의하면 불법인 것 같습니다.
자, 박나래 씨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일단 의료법에는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범죄예요. 누군가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 단순히 일단 무자격자로부터 시술을 받은 그 환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맞습니다. 다만 무자격자에게 이 의료 행위를 하라고 부추겼다거나 아니면 무자격자임을 알고도 그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 네. 그리고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모았다거나 대리 처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공범이라고 하죠.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함께했다, 알고도 방조했다, 알았느냐가 앞으로 법적 책임을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라 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혹시 박나래 씨 외에 다른 연예인들도 이런 주사 이모 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야 지금 추정에 의한 거니까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중요합니다.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과연 박나래 씨만 시술을 했겠냐는 겁니다. 이분 조사해 보면 장부든 핸드폰이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수액 놔주고 주사 놔준 사람들 있겠죠.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도 이어지겠죠. 자,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좀 밝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말이죠. 이제 연예계가 최근에 안 그래도 뒤숭숭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연초에 열릴 제83회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이제 또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K영화 그리고 K-팝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뭐 이 두 작품이 지금 주요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와 이거 뭐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사랑받는 K-팝 데몬 헌터스 이 두 가지가 후보에 올랐는데 그 후보가 주요 부문이에요. 네, 지금 연말이 가고 새해가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 아닌가 싶습니다. 1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인 골든글러브에서요. 어쩔 수 없다가 무려 3개 부분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까지 주요 상 또 수상하는 거 아니냐 기대감 높이고 있고요. 네. K-팝 데몬 헌터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특히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최우수 주제가상 빼놓을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최우수 부분 그리고 흥행상까지 노리고 있어서 골든글러브가 과연 이 한국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 네. K-팝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이 아닌가. 또 K-컬처를 빛내는 날이 아닌가. 그런 예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느낌 좋습니다. 저도 느낌 좋습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는 당연하고요. 어쩔 수 없어도 느낌 좋습니다. 저 이거 부산영화제 때 개막작으로 저도 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연을 맡았던 이병헌 씨도 역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수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 수상하겠는가? 이전에요. 오징어 게임으로 배우 오영수 씨가 남우조연상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느낌 참 좋은데 이번에는 정말 이병헌 씨가 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어요. 잠시만요. 지금 나오는 어깨를 나란히 한 경쟁자들 보십시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렇게 표기하나요, 이름을? 자, 그리고 티모시 살리에. 뭐 저런 배우들과 지금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보자 이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그 대형 스크린에 얼굴 비춰주잖아요. 네. 저 시상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 정말 기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수상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이렇게 쟁쟁한 작품들 가운데 한국어로 된 이 한국 작품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국위선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아까 티모시 살리하고 어깨에 나란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디카프리오하고 티모시 살리에가 나 이병헌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사건 라이브는요. 마지막에 좀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기분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에서요. 오랜만에 피플 라이브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뉴스 스튜디오에서는 아마 최초로 볼 수 있는 공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낡은 지갑 속에 돈이 많았다면 커다란 집을 지어 함께 살 텐데 내가 조각가라면 아냐 그보단 신비한 마술은 어때 다 주고 싶어 너에게 보잘것없는 내가 줄 수 있는 것 널 위한 이 노래 하나뿐인 걸 온 세상에 외쳐봐 너의 노래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걸 조심스럽게 불러도 될까 너라는 노래를 네가 있는 세상 참 아름다워 네가 있는 세상 참 아름다워 자꾸만 잊어버려 너의 눈빛을 새벽 하늘 같아 아님 바다였나 그러니 내 말은 내 진짜 진심은 너만 보고 싶어 너무 예뻐서 온 세상에 외쳐봐 너의 노래 화려하진 않지만 진실한 걸 조심스럽게 불러도 될까 너라는 노래를 네가 있는 세상 참 아름다워 조심스럽게 불러도 될까 너라는 노래를 네가 있는 세상 네가 있는 세상 네가 있는 세상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뉴스 스튜디오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고급진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일단 훌륭한 노래를 해주신 우리 두 배우님께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리에서 이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사건 사고 이야기하고 정치권의 눈살 찌푸리는 얘기 앞부분에 계속하다가 정말 눈이 개운해지고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스에이 라이브 오늘 오랜만에 피플 라이브 코너 준비해봤는데요. 뮤지컬 배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우 배우님 그리고 차윤혜 배우님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두 분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지우 배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물랑루즈에서 사틴 역할을 맡은 김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물랑루즈에서
크리스티안 역할을 맡고 있는 차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불러주신 노래가 아마 물랑 루즈에 나오는 노래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Your Song이라는 제목의 넘버이고요. 네. 원곡이 이제 엘튼 존의 이제 Your Song을 원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극 중에서 이제 크리스티안이 사틴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이고요. 네. 참 진실된 사랑과 이 순수한 사랑이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뮤지컬 물랑 루즈를 볼 때는 유명한 팝송들을 또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작품이군요. 네, 워낙에 유명한 팝송들도 있지만 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오페라 곡들도 있고요. 네. 또 샹송으로 유명한 라비앙 로즈 같은 곡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아 정말요? 저희가 함께 그 노래를 극 중에 부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네.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랑 루즈라는 공연이 지금 최근에 한 3년 만에 우리 공연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김지우 배우님? 네, 제가 초연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렇군요.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요. 네네네. 저희 뮤지컬 물랑 루즈는 정말로 그 파리에 존재하고 있는 물랑 루즈를 배경으로 한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네.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물랑 루즈를 원작으로 만들어졌고요. 팝송들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페라 곡이라든지 샹송이라든지 많은 곡들이 합쳐져 있는 매시업으로 된 곡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네.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지 않고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인데 네. 어디에선가 들어본 멜로디인데 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18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네. 프랑스 파리의 물랑 루즈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랑 루즈라는 극장이 파리에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 네. 그런데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들과 오페라까지 들을 수 있는 네. 저기 정말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저 어린 시절에 이주일 씨가 네네. 극장 식당 물랑 루즈라고 네, 알고 그게 있습니다. 그 진짜 있는 거군요, 프랑스에. 네, 프랑스의 물랑 루즈가 정말 존재하는데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물랑 루즈가 빨간 풍차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까지도 쇼도 보시고 저녁 식사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맨날 재미없는 뉴스만 하다가 이런 고급 문화 또 공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약간 좀 흥분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 지금 미국에서 또 큰 상을 지금 바라고 있는 영화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캐데모는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K-팝 그리고 K-컬처가 이제 전 세계인들의 네. 공통된 이 문화잖아요. 근데 K-뮤지컬도 네. 어쩌다 해피엔딩이 큰 상을 육관왕을 하면서 네. 유명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브로드웨이에 가면 우리 동양인 배우들이 옛날에는 조금 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다르지 않나요? 뭐 혹시 경험하신 거 있으세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브로드웨이에서 경험을 한 거는 없지만 그래요? 근데 어때요? 이제 저희 보통 해외 연출진 분들이 오시면 네. 뭐 브로드웨이나 뭐 웨스트엔드, 뭐 호주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연출을 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 연출가 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나라는 어딜 가도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세요.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이 너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재능이 많고 끼가 많은 배우들이 있는 네. 나라는 정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위에 저보다 이제 먼저 하셨던 이제 선배님들이나 네. 형 누나들이 정말 얼마나 잘하셨길래 이런 호평을 들을까 네. 그걸 이제 뒤쫓아가는 후배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네. 항상 생각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겸손까지 갖춘 우리 민족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민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았다니. 어떻게 보면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뮤지컬 민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춤과 노래에 네. 익숙하고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노래와 춤을 네. 즐길 줄 아는 그런 민족인데 자 어쨌든 이 배우로서 김지우 배우님은 어떠세요? 워낙 또 유명하시고 알려지신 아닙니다. 분이니까 네네. 원래 또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았지만 요즘 더 좀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거는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지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한국 뮤지컬이 확실히 인지도가 높아진 건 체감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창작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이 창작 뮤지컬들이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어요. 예. 어쩌면 해피엔딩도 그렇지만 제가 참여를 했었던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도 네네. 그렇고요. 일본으로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들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분들께서 또 저희의 공연 작품을 보면서 아, 이분이 했었던 역할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저희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뿌듯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뮤지컬들은 대부분이 외국 작품을 우리가 가져다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원작을 그대로 살렸다 막 이런 거를 굉장히 홍보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한국화시키고 네. 그리고 또 우리만의 어떤 분위기를 넣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작품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 물랑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원작 자체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요. 네네.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나라 정서에도 굉장히 잘 맞는 공연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배우들의 정서가 조금 한 스푼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네. 워낙 잘 만들어진 작품을 저희가 그냥 약간 빗대어 표현하자면 잘 차려진 밥상에 저희는 숟가락만 들고 잘 먹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황정민 배우의 말은 정말 온갖 데서 잘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너무 겸손하신데 이번 공연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화된 뮤지컬, 그러니까 한국의 뮤지컬 배우들이 하는 물랑루즈는 어떤지 또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다 이제 해외 연출진 분들이 떨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되는데 네. 이게 해외 연출진 분들이 저희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까 지은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장면에 대해서 너희들의 문화로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서 접근하게 도와를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랑루즈 공연이 또 뮤지컬에 생소하신 분들도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이 노래가 한국어로 네.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번역을 예쁜 단어들로 많이 잘 해주셨어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들에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서 느끼지 못했었던 부분들과 감정들과 감동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게 우리말로 또 번안도 잘해야 되군요. 그냥 네. 종합예술의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네. 공연예술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뮤지컬 배우로서, 우리 K-뮤지컬 배우로서의 각오를 한마디씩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미 한국 뮤지컬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저도 그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쫓아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역시 뮤지컬 배우로서 조금 더 좋은 공연과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실 K-뮤지컬 배우 이런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저희 할 일을 정말 무대 위에서 열심히 했을 때 관객분들한테 가장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윤혜 배우도 저도 물랑루즈 무대 위에서 네. 정말 오늘이 마지막 공연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저희 모든 배우들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물랑루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 토니상 수상 소식을 두 분 뉴스를 여기서 제가 전할 수 있기를 와, 네. 간절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물랑루즈 공연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칙칙한 뉴스 스튜디오를 밝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분 좋아진 날입니다. 기분 좋게 오늘 날씨도 한번 알아볼까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셨나요? 찬바람에 오늘은 영하의 추위로 시작됐고 점심시간인 지금도 무척 춥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이 추위가 이어진다는 점 염두해서 따뜻한 옷차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2.4도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은 1도로 기온이 여전히 낮지만 그래도 영상권에 돌입하겠고 모레는 5도로 추위가 더 풀립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춘천 7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1, 2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공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되고 있고요.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유효합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지만 모레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도 비나 눈 소식 있겠습니다. 요즘 반짝 추위로 인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도 많지만 식중독이나 노로바이러스 발병률도 늘고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바이러스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청결에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음식을 익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